제목 죽음의 꿈, 사라진 총알. 일부 사라진 탄환의 미궁. 제1장 사라진 탄환의 밤. 사람들은 누구나 가슴속에 총 한 자루 담고 살아가고 있지. 매일 밤 기름을 타고 흐르는 부드러운 쇳소리. 이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야. 퇴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 틈에 끼어 멍하니 창밖을 보다가 문득 내 손 안의 가방 무게를 느껴본다. 김도현, 32. 평범한 사무직 회사원. 남들처럼 아침엔 사람에 부대끼며 출근하고 점심엔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채우고 저녁엔 야근을 밥 먹듯 하는 그런 흔하디 흔한 직장인이다. 무색무취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혼자 살고 있다. 지은 지 3년도 안 된 깔끔하고 깨끗한 작은 오피스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코끝을 간지리는 희미한 디퓨저 냄새가 나를 반긴다. 불을 켜지 않은 실내는 짙은 어둠에 잠겨 있어 마치 오랜 시간 나를 기다려온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익숙한 움직임으로 스탠드 불을 켜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배달 어플을 뒤적여 저녁 식사를 주문했다. 무슨 맛인지도 모를 식사를 마치고 서랍 깊숙이 숨겨진 그것을 꺼내 들었다. 골동품 시장에서 아주 우연히 발견한 낡은 권총이었다. 꽤나 오랜 세월을 견딘 듯 무광택에 짙은 금속이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했다. 장전 손잡이를 당겨 격발되는 해머의 움직임, 탄창을 빼낼 때의 철컥하는 경쾌한 쇳소리. 이 모든 과정이 내겐 일종의 명상과도 같았다. 묵직한 무게가 손바닥에 주는 안정감,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는 촉감, 총열을 따라 스며드는 기름의 끈적임. 나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 이 권총을 꺼내 기름칠을 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만져보며 조립과 분해를 반복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색의 묵직한 탄환 5개를 탄창에 채워 넣었다가 다시 빼내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다. 이 행위는 나에게 특별한 평온함을 선사했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었다. 어떤 날은 그저 권총을 쥐고 벽을 향해 쏘는 상상을 하기도 한다.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고민이 사라지는 그런 텅 빈 상상. 그날 밤도 다르지 않았다. 모든 의식을 마치고 5발의 탄환이 꽉 채워진 탄창을 다시 권총에 결합했다. 철컥 소리와 함께 탄창이 제자리를 찾자 묘한 흥분감이 밀려왔다. 권총을 서랍에 다시 넣기 전 잠시 침대에 기대앉아 총을 어루만진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질감이 어둠 속에서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다. 이 무언의 동반자가 주는 기이한 안정감에 취해 나는 스르륵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주위는 온통 희뿌연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 차가운 돌바닥,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묵직한 권총. 방금 전까지 만지작거리던 내 권총이다. 어둠 속에서 성광처럼 나타난 한 여인이 내 앞으로 다가섰다. 옅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머리카락, 슬픔이 서린 듯한 묘한 눈빛. 그녀의 얼굴은 마치 물에 비친 달처럼 흐릿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지독히도 아름답다는 것을.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에 쥐어진 권총으로 시선을 떨궜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그녀의 두 손이 내 손등 위를 부드럽게 감쌌다. 내 손과 함께 총을 감싼 그녀의 손은 기묘한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차갑지만 동시에 나를 집어삼킬 듯한 뜨거움을 품고 있었다. 쏴줘요. 나직하고 몽환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환청인가? 아니, 분명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다. 나는 당황해서 그녀의 얼굴을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깊은 그림자만이 어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묘하게 움직여 내 검지손가락을 슬그머니 방아쇠에 가져다 댔다. 부드러운 압력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내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지만 몸은 이미 그녀의 뜻에 따르고 있었다. 아니, 사실 나는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 홀린 듯, 나는 홀린 듯 방아쇠에 힘을 주었다. 탕! 귀청을 찢는 듯한 총성과 함께 세상이 일순간 정지했다. 뜨거운 핏방울이 내 뺨을 스치는 듯한 생생한 감각,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그녀의 몸이 뒤로 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털썩,
몽롱했던 눈빛이 이제는 텅 비어 있었다. 허공을 응시하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미미한 슬픔과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헉! 내 숨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눈을 번쩍 떴을 때 천장은 익숙한 오피스텔의 천장이었다. 심장이 귀청이 찢어질 듯이 빠르게 쿵쾅거렸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슴이 답답했다. 꿈이라고 스스로 되뇌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다. 현실처럼 느껴지는 고통과 충격에 나는 잠시 몸을 일으킬 수 없었다. 침대에 그대로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겨우 몸을 일으켰다. 침대 옆 서랍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 고이 잠들어 있어야 할 나의 의식이 떠올랐다. 꿈이 너무 강렬해서일까? 괜히 찜찜한 기분에 나도 모르게 손이 서랍 손잡이로 향했다. 덜컥 서랍이 열리고 그 안에 누워있는 권총이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권총을 꺼내 들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아까 꿈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았다. 묘한 오한이 들었다. 내 심장은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탄창을 빼냈다. 5발의 탄환을 채워 넣었었는데 순간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탄창을 확인하는 순간 내 숨은 턱 막혔다. 4발, 탄환이 1발 비어 있었다. 텅 비어 있는 그 작은 구멍이 마치 내 심장 한가운데 뚫린 구멍처럼 느껴졌다. 어제 밤 분명히 5발을 채웠다. 나는 습관처럼 모든 탄환을 눈으로 세어 확인했으니까. 내 손끝을 스치던 그 차가운 탄환들의 감촉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단 1발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이건 분명 꿈이었다. 내 이성이 거세게 부정하고 있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 모든 부정을 짓밟았다. 차가운 권총의 빈 공간, 그것은 마치 내가 알지 못하는 새에 내가 잠든 사이에 나의 무의식 혹은 또 다른 내가 어떤 일을 벌였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간밤의 꿈과 사라진 탄환, 도무지 연결고리가 없는 2가지 사건이 한데 얽혀 내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다. 여인은 누구인가? 그녀는 왜 나에게 총을 쏴달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 사라진 탄환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다. 그러나 내 내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웃고 대화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다. 내가 정말로 사람을 쏜 것일까? 꿈속에서.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탄환이 사라졌다. 꿈과 현실이 뒤엉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끝없이 반복되는 생각에 나는 한순간도 평온을 찾을 수 없었다. 내 평범했던 일상의 루틴이 단 1발의 탄환 때문에 완전히 뒤틀려버린 것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김없이 밤이 찾아오고 집에 돌아온 나는 서랍을 열고 권총을 확인했다. 여전히 빈 탄창, 텅 빈 그 구멍이 나를 노려보는 듯했다. 나는 침대에 걸터앉아 스마트폰을 들었다. 검색창에 뭐라고 쳐야 할까? 사라진 탄환, 꿈속의 살인 같은 키워드는 너무도 비현실적이고 공포스러웠다. 나는 그저 멍하니 SNS 피드를 내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무심코 스크롤을 내리던 손가락이 멈칫했다. 하얀 침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탄환 하나. 화질이 좋지 않은 사진이었지만 나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저것은 분명 나의 것이었다. 그제야 나의 숨은 멎었다. 제2장, 그림자 해변의 속삭임. 하얀 침대 시트 위 덩그러니 놓인 탄환 하나.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워졌다. 어제 밤 나를 짓눌렀던 꿈의 잔재, 그리고 눈앞에서 사라진 탄환 하나. 그 모든 파편들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내 손에서 빠져나간 탄환이 기이하게도 이곳 SNS 속의 낯선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현실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사진은 명확하게 존재했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 이성은 이런 기묘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고 논리적인 사고회로는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다. 간신히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계정 주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가 누군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설명할 여유조차 없었다. 그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탄환, 어디서 나신 건가요? 메시지는 읽음 상태로 바뀌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잠을 청해도 눈은 감기지 않았고 알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심장이 쿵하고 내려기를 반복했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그녀의 SNS 프로필 사진만 멍하니 바라봤다. 뚜렷한 느낌이 없는 먼 수평선 너머를 응시하는 듯한 옆모습. 흐릿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아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 모습은 내 꿈속에 나타났던 여인의 모습과 오버랩되며 현실과 꿈의 경계를 더욱 흐리게 만들었다. 지루하고 불안한 기다림의 시간이 며칠 이어졌다. 업무에 집중할 수도 없었고 동료들의 말소리는 우웅거리는 배경 소음처럼 들렸다. 퇴근 후에는 집에 와서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메시지 알림만을 기다렸다. 마치 실종된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초조하고 간절했다. 그러다 지쳐 잠들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며칠 후 멍하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내 손 안에서 진동이 울렸다.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동시에 머리끝까지 피가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답장을 열었다. 그거 제 침대 위에 있었어요. 여기는 강원도 양양입니다. 덤덤하지만 어딘가 묘한 여운을 남기는 짧은 답장이었다. 양양. 낯선 지명이 내 입술 위에서 맴돌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메시지. 혹시 꿈을 꾸셨나요? 그 짧은 한마디에 내 온몸에 털이 쭈뼛었다. 마치 나의 비밀스러운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섬뜩하면서도 몽환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 내가 겪은 꿈, 그리고 사라진 탄환.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 리가 없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무조건 그녀를 만나야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상사에게 연락해 급하게 연차를 냈다. 개인 사정으로 라고 둘러댔지만 사실 내 개인 사정은 생전 처음 겪는 초현실적인 미스터리였다. 노트북과 카메라를 넣고 다니던 커다란 백팩을 짊어지고 주말에만 사용하던 작은 경차를 타고 양양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달렸지만 내 마음은 복잡한 심경으로 뒤엉켜 있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여정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 진실일까? 안녕 더 깊은 혼란일까?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답답한 도심을 벗어나 드넓은 푸른 산맥이 펼쳐지고 이내 시원한 바다가 시야에 들어왔다. 창밖으로 밀려드는 바다의 비린 내음이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마음 한구석을 흔드는 기분이었다. 파란 하늘, 햇살에 반짝이는 은빛 바다. 양양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마치 현실이 아닌 꿈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몽롱한 기분에 휩싸였다. 공기마저도 서울과는 다른 신비로운 향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다. 모래사장에 내리자 탁 트인 시야가 나를 맞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핸드폰을 들고 그녀에게 도착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는 곧바로 답장이 왔다. 동호해변. 오래된 서점 간판이 보일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해변에 서점이 있다고? 의아했지만 나는 차를 몰고 메시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해변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 유난히 눈에 띄는 낡은 서점 간판이 보였다. 오래된 꿈이라는 상호명과 함께 책 몇 권이 쌓여있는 그림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햇살에 바래고 칠이 벗겨진 간판은 이 장소가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서점 입구에는 작게 흔들리는 풍경이 걸려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먼 옛날부터 나를 기다렸던 노랫소리처럼 귓가에 아련하게 울려 퍼졌다. 조심스럽게 서점 문을 열었다. 짤랑 하는 작은 종소리가 정적을 깼다. 서점 내부는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천장까지 닿는 빼곡한 책장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오래된 종이 냄새와 커피 향이 은은하게 섞여 오묘한 향기를 풍겼다. 햇살이 창을 통해 희미하게 스며들어 책장 사이사이에 몽환적인 빗줄기를 만들었다. 먼지가 공기 중에 춤추듯 떠다니는 모습마저도 신비롭게 느껴졌다. 카운터 안쪽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혹시 그녀가 있을까 싶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 커다란 창가에 놓인 푹신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검은색 니트 가디건을 입고 있었는데 부드럽게 흐르는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비스듬히 떨어져
마치 후광처럼 보였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 아련하고 그림자 같아서 마치 금방이라도 사라질 것만 같았다. 내가 서점에 들어선 것을 눈치챘는지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내 심장은 다시 멎는 듯했다. SNS 프로필에서 본 흐릿한 옆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선명한 아름다움이었다. 어딘가 초연해 보이면서도 깊은 슬픔이 깃든 눈빛, 창백한 얼굴과 어우러진 신비로운 분위기. 그녀의 얼굴은 마치 꿈에서 본 여인의 얼굴처럼 흐릿하면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나를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픈 듯 담담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짓했다. 김도연 씨, 맞죠? 여기에요. 나는 멍한 채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자 그녀의 눈빛이 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어쩌면 나를 기다렸다는 듯한, 혹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 눈빛에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제가 보낸 메시지. 탄환. 겨우 입을 열었지만 내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힌 듯 미약하게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들고 있던 책을 덮었다. 오래된 가죽 표지의 책이었다. 네, 당신이 찾던 거죠. 여기. 그녀는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얀 솜 위에 올려진 분명 내 권총에서 사라졌던 그 탄환이 빛나고 있었다. 탄환은 은색의 차가운 금속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온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탄환을 바라봤다. 꿈과 현실, 미스터리와 진실이 이 작은 탄환 하나에 모두 응축되어 있는 듯했다. 나의 혼란스러운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눈을 떴을 때 침대 위에 이 탄환이 놓여 있었으니, 그리고 당신의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운명처럼 얽혀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아련했고 서점 내부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어우러져 더욱 신비롭게 들렸다. 혹시 꿈속에서 절 보셨나요? 그녀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녀는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나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이미 답을 찾은 듯했다. 나는 매일 밤 잠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밤 다른 이들의 꿈속을 헤매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네요. 그녀의 말이 현실 감각을 마비시켰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나는 지금 현실에 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꿈속을 헤매는 것인가? 그녀의 시선이 탄환에 닿았다. 나는 이 탄환이 나를 죽여줄 총알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당신이 나를 찾아오길 바랐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죽음, 그리고 총, 그리고 나. 이 모든 것이 마치 처음부터 설계된 거대한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간절함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사실상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꿈과 현실의 아슬아슬한 경계였다. 나는 지금 산과 죽음의 기묘한 춤이 시작되는 무대에 서 있는 듯했다. 제3장 깊은 꿈의 심연으로. 나는 매일 밤 잠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 밤 다른 이들의 꿈속을 헤매죠. 그런데 이렇게 현실의 흔적을 남기게 되었네요. 윤서아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실의 물리 법칙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그녀의 말 앞에서 나는 그저 멍하니 그녀를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마주한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어떤 현상, 아니면 지독히 아름다운 여인의 섬세한 광기였다. 어느 쪽이든 나의 평범했던 세계는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농담이신가요? 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내 입꼬리는 어색하게 경련했다. 그녀는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을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이게 내 진실이야. 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그녀의 시선은 다시 책상 위의 탄환으로 향했다. 차가운 금속 위에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어 희미하게 빛났다. 그날 밤 당신이 내 꿈속에 나타났어요. 손에 권총을 든 채로.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부탁했죠. 제가 당신에게 총을 쐈다고요?
나는 겨우 말을 이었다. 당신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의 손을 잡고 결국 당신의 꿈속에서 죽었죠. 그녀의 말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꿈속에서 총을 쏜 그 순간의 생생한 감각, 뺨을 스치는 뜨거운 핏방울, 그리고 그녀의 싸늘하게 식어가는 몸. 모든 것이 꿈이라기엔 너무나 현실적이었다. 그럼 이 탄화는 제 꿈에서 나온 건가요? 글쎄요. 꿈과 현실은 생각보다 얇은 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그 막이 찢어져 서로 뒤섞이기도 하죠. 이 탄화는 그 증거인 셈이에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탄환을 살짝 건드렸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매일 밤 잠이 들면서 내일을 기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기를 바라며 잠들죠. 이 고통스러운 삶이 이제는 정말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 손에 들린 권총을 보았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절망, 그녀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나의 가슴 한가운데 박혔다.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는 여자, 그리고 매일 밤 자살을 꿈꾸는 여자. 내가 SNS 메시지를 보낸 직후 그녀의 프로필을 염탐하다 발견했던 그녀의 일기장 같은 글귀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 여인이 왜 죽음을 갈망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내 생각을 읽은 듯 어깨를 으쓱하며 옅게 한숨을 쉬었다. 그 모습이 어딘가 모르게 지쳐 보였다. 그녀의 말대로 그녀는 이 불가사의한 상황에 처해진 희생양처럼 느껴졌다. 나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내 눈앞의 증거는 명확했다. 빈 탄창과 이 작은 탄환,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녀의 몽환적인 존재감. 이곳엔 왜 오셨나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호기심 때문이었다고? 아니면 단순히 탄환을 찾기 위해서?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탄환의 진실을 알고 싶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제 삶에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요. 나는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김도연 씨는 이 탄환이 내 삶을 끝내줄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세요? 그녀는 나직하게 되물었다. 그 질문은 내 머릿속에서 혼란스럽게 엉켜있던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내기 시작했다. 그래, 그녀의 말대로라면 이 탄환은 단순히 사진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죽음을 갈망하는 마음과 연결된 어떤 상징이자 현실적인 도구였다. 당신은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하죠? 결국 나는 묻고 말았다. 차마 돌려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고요해졌다. 너무 길고 슬픈 이야기라 다 듣고 나면 후회할 거려. 그래도 듣고 싶어요. 나는 알 수 없는 강렬한 이끌림에 홀린 듯 말했다. 그녀의 슬픔이 나에게 전염된 듯 내 마음 한구석도 아릿해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 안쪽의 작은 부엌으로 향했다. 졸졸졸 물 끓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이내 따뜻한 허브차 2잔을 들고 돌아왔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차에서 은은한 캐모마일 향이 피어올랐다. 이곳에 왜 서점을 차렸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그냥 책 속에서 잠들고 싶었을 뿐이라고만 대답하죠. 그녀는 차 한 잔을 내밀었다. 잔을 잡은 그녀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다. 나는 따뜻한 차에서 올라오는 김을 보며 그녀의 눈동자를 바라봤다. 그 안에는 세상의 모든 피로와 절망,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초연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이 탄환을 처음 발견했을 때, 꿈속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 그리고 당신이 내 꿈속에서 죽어가는 나를 마주했을 때, 나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내게도 끝이 찾아왔구나. 이 끔찍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구나 하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내 마음이 저릿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듯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어떤 고통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 나는 속삭이듯 물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밤들의 고통, 혼자 견뎌낸 외로움,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은 삶의 무게가 실려 있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삶을 지탱할 힘이 없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제와 같은 고통이 반복될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밤이 되면 내일은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잠들고 어쩌면 내가 꾸는 꿈은 내 삶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목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차가 식는 것도 잊은 채 창밖 먼 수평선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한없이 아련하고 어딘가 허무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그녀의 말을 지지하는 듯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길 바라는 건가요? 내가 묻자 그녀는 천천히 나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호소와 함께 강렬한 빛을 띠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꿈에서 나타난 당신의 권총? 그리고 이 탄환?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녀는 마치 모든 희망을 나에게 걸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낯선 여인의 지독한 절망, 그리고 자신에게 던져진 기이한 운명의 실타래. 나의 평범한 삶에 불현듯 찾아온 이 거대한 파도는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이 서점을 나서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미 그녀의 이야기에 깊숙이 발을 담근 기분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덧 서점 안은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이곳은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듯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나는 서울로 올라가야 할 시간을 잊은 지 오래였다. 그저 윤서아의 이야기, 그녀의 몽환적인 존재감, 그리고 내 손 안에 놓인 차가운 차 한 잔만이 내 현실이었다. 김도연 씨, 당신이 날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질문은 내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이해한다고 말하기엔 그녀의 삶과 내가 마주한 상황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어렴풋하게나마 그녀의 절망을 느끼고 있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미친 짓일지라도 나는 이 퍼즐의 조각들을 맞춰보고 싶었다. 내 손에 쥐어진 사라진 탄환의 진짜 의미를 찾아야만 할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한번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어딘가 안도하는 듯한 미소였다. 좋아요. 그럼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고 가시는 건 어때요? 짧은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녀의 제안에 나는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렁거렸다. 오늘 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내 삶에 양양해변의 낯선 서점에서 알 수 없는 운명과 기묘한 미스터리가 드리우기 시작한 밤이었다. 나는 이곳에 머물러야 했다. 어쩌면 내가 찾던 답은 이곳, 그녀의 몽환적인 이야기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바닷바람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며 나의 결정을 재촉하는 듯했다. 제4장, 고백의 서마. 서점 안은 점차 어둠이 짙어졌다. 창밖으로는 하루의 마지막 빛이 바다 수평선 너머로 저물어가는 풍경이 펼쳐졌다. 파도 소리는 더욱 선명해지고 그 소리는 내 마음속의 혼란을 증폭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고 가시는 건 어때요? 그 제안은 이미 내 거절 의지를 꺾어버린 후였다. 나는 이곳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진 이성은 이 모든 상황을 비논리적이라고 외쳤지만 내 안의 어떤 미지의 감정은 그녀를 떠날 수 없게 만들었다. 배가 고프진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렸다. 나는 그제야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생각해보니 아침 이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네, 좀 그렇네요.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럼 저녁이라도 먹으러 갈까요? 이곳 해변에는 늦은 시간까지 하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어요. 간단한 음식과 함께 술도 마실 수 있고요. 그녀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먼저 일어나 낡은 서점 문을 잠갔다. 그리고 나에게 작은 열쇠 하나를 건네주며 말했다. 여벌이에요. 혹시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면 이 안에 있으세요. 책은 마음껏 보셔도 좋아요. 나는 열쇠의 차가운 감촉을 느끼며 그녀를 따라 서점 밖으로 나섰다. 문이 닫히자 서점 안에 아늑했던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밤이 되자 바닷바람은 한층 더 차가워졌고 파도 소리는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우리는 말없이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혔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소리처럼 불규칙하게 울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실루엣은 더욱 몽환적이었다. 그녀의 걷는 모습은 어딘가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동시에 어떤 강인함이 느껴졌다. 얼마 걷지 않아 낡은 방파제 끝자락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은은한 오렌지색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나오는 곳. 밤의 바다라는 간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투박한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서점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나를 맞았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장, 낡은 오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재즈 음악, 그리고 테이블마다 놓인 작은 초의 불꽃이 공간 전체를 아늑하고 감미롭게 만들었다. 은은한 커피 향과 함께 위스키의 독특한 향이 어우러져 코끝을 자극했다. 우리는 창가 자리로 향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다가 아련하게 내다보였다. 서아가 메뉴판을 건넸다. 술과 함께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무엇을 마실래요? 서아가 물었다. 저는 맥주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밤에는 위스키가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차가운 얼음이 녹으며 퍼지는 온기와 함께 감춰진 이야기들이 스르륵 풀어질 것 같아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어떤 강요도 없었지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위스키로 할게요. 서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했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망설이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는 듯했다. 고지어 위스키 한 병과 위스키 잔 2개가 안주와 함께 테이블에 놓였다. 잔 속 얼음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독특한 향이 훅 끼쳐왔다. 나는 술 꽤 좋아하지만 이렇게 어둡고 몽환적인 분위기에서 낯선 여인과 단둘이 마주 앉아 마시는 위스키는 처음이었다. 건배. 서아가 잔을 들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묻자 그녀는 나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밤 내가 당신에게 털어놓을 모든 고백의 서막을 위해서. 나는 그녀의 제안대로 잔을 부딪혔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차가운 얼음이 녹아들어 간 황금빛 액체를 한 모금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알코올의 감각이 온몸에 퍼졌다. 낯선 듯 익숙한 그 독한 향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재즈 음악 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채웠다. 어색함보다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이 그 침묵 속에 감돌았다. 나는 위스키를 연거푸 두어 모금 마셨다. 알코올이 체내에 퍼지면서 굳어있던 몸이 조금씩 이완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새 용기 같은 것이 솟아났다. 아까 낮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서아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잔을 천천히 돌렸다. 위스키의 황금빛이 초홍불 아래서 아련하게 반짝였다. 네. 좋아요. 이 밤에 어울리는 이야기죠. 아주 길고 슬픈 이야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이제 더 이상 흐릿하거나 몽환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투명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꿈속에 들어가곤 해요.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문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꾸고 싶지 않은 꿈을 거부할 수도 없고 꿈속에서 일어나는 불행을 현실에서 막을 수도 없어요.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꿈의 증인이 되어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어요. 그녀는 위스키 한 모금을 마시고 창밖 먼 수평선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한없이 아련하고 어딘가 허무했다. 나는 남들의 꿈을 꿨어요. 친구의 시험 망치는 꿈, 부모님의 불화 꿈, 동생의 죽음을 예고하는 꿈,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연인의 불행까지. 내가 잠이 들면 나는 언제나 재앙의 서곡을 듣는 방관자가 되었고, 아침이 오면 그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고, 나는 점점 고립됐죠. 그리고 내 삶은 꿈속에서 나타난 3번의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어린 시절이었죠. 그때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어요. 그 어두운 터널 같았던 나의 삶의 유일한 빛이었던 작은 아이, 내 여동생과 함께였으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점 안의 어둠보다 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나의 심장이 조용히 쿵 하고 내려앉았다. 강가로 놀러 갔었죠.
내가 잠시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 수다를 떠는 사이 동생이 물에 빠졌어요.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고 물살은 너무나 빨랐어요. 내 손을 잡으려 애쓰던 동생의 작은 손. 그 손이 결국 내 손을 놓쳤고 그렇게 동생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그 어린아이가 힘없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서네요. 서아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잔에 맺힌 그녀의 눈물 한 방울이 위스키 속으로 떨어졌다. 나는 동생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억났죠. 내 동생의 죽음은 이미 내 꿈속에서 시작하고 있었다고. 그때부터였어요. 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건. 부모님은 그 일 이후로 완전히 망가졌어요. 아빠는 내가 미워 보였는지 매일 술에 절어 살았고, 엄마는 밤마다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죠. 행복했던 우리 집은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했어요. 가족이 서로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그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마치 칼날처럼 내 살을 찢었어요.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고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이 나 때문이라는 침묵의 비난 속에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녀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쓸어내렸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압도당한 채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녀가 겪었을 그 지독한 죄책감과 슬픔이 어렴풋이나마 이해되는 듯했다. 나는 그 어린 시절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랐어요. 20이 넘어 아빠를 만났을 때 아빠는 이미 너무도 많이 망가져 있었죠. 동생의 죽음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나에게 남겨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걸까요? 어느 날 아빠는 내가 없는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온 세상이 나를 원망하는 것만 같았어요. 살아있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큰 죄 같았죠. 저는 아빠의 죽음을 2번 봤어요. 한 번은 꿈속에서, 그리고 다른 한 번은 현실에서. 나는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한 소녀의 삶이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힐 수 있다는 것에 치가 떨렸다. 그리고 3번째 죽음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인이 되어 처음으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연인. 그는 나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덕분에 나는 잠시 내가 저주받은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 아름다운 얼굴에 깊은 절망과 고통이 새겨졌다. 그날도 그랬어요. 강도를 만나기 전날 밤, 나는 그의 꿈을 꿨어요. 어둠 속에서 그가 칼에 찔려 쓰러지는 꿈. 나는 깨어나자마자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지만 그는 나를 안심시켰어요. 사랑하는 나를 위해, 그의 꿈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비웃듯이 우리를 덮쳐왔죠. 결국 그는 내 눈앞에서 칼에 찔려 죽었어요. 꿈속에서 보았던 것과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모습으로요. 사람들은 다시 나를 원망했어요. 너만 아니었으면, 너 때문에 그 좋은 사람이 죽었다. 세상은 또다시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죠. 그의 가족조차 나를 살인자 취급했어요. 그때 나는 깨달았어요. 아, 내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고 불행이구나. 나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는구나. 이런 저주가 나를 집어삼키기 시작하면서 나는 깨달았어요. 나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나의 꿈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된 거예요. 내가 꾸는 꿈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아끼는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하는 저주였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의 심장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저주라고 여기며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 양양으로 최대한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했죠. 이곳 서점에서 책들 사이에서 숨어 지내면서 밤마다 잠이 들면 내가 꿀 다음 악몽은 무엇일까? 또 누구의 불행을 목격하게 될까? 두려움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꿈을 꾸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잠이 들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고통 속에서 헤매야 했고, 아침이 오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했죠. 그녀의 이야기는 더 이상 단순한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불가피한 고통이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이 내 살갗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총은 그래서 당신에게 무엇인가요? 내가 낮은 목소리로 묻자 그녀는 흐릿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깊은 체념을 담고 있었다. 총은 이 모든 저주를 끝낼 유일한 방법이에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이자 이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방구죠. 나를 죽이면 내가 겪는 고통도 사라질 거고, 그러면 더 이상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아무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요. 이건 나를 위한 마지막 속죄예요. 내가 꾸는 꿈도 사라질 거고, 나로 인해 누구도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내 심장을 칼로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는 단순히 삶을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을 망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를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내가 꿈속에서 그녀에게 총을 겨눴을 때, 그리고 그녀가 나의 손을 잡고 방아쇠를 당겼을 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읽었던 그 해방감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스스로를 끝냄으로써 모든 고통과 저주를 끊어내려는 간절한 소망. 나는 매일 밤 잠이 들면 다른 사람의 꿈속이 아닌 이제 다시는 눈 뜨지 못할 내일을 기대하며 잠이 들곤 해요. 그 기대는 곧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는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의 깊은 고통에 대해 제대로 마주하게 되었다. 단순히 자살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짐을 짊어진 채 스스로를 벌주려는 순수한 영혼이었다. 위스키 몇 잔이 주는 나른함과 그녀의 비극적인 사연이 뒤섞여 나의 정신은 몽롱해졌다. 그녀는 나에게 그 권총으로 자신을 쏴달라고 했다. 그 말의 무게가 이제야 온전히 내 어깨 위에 얹어졌다. 한 여인의 삶과 죽음이, 그리고 그녀의 영원한 평화가 이제는 내 손안에 놓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이 기묘하고도 비극적인 운명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바닷바람이 더 거세게 창문을 두드렸고 재즈 선율은 더욱 쓸쓸하게 흘러갔다. 이 밤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나의 이 여행은 아마 그녀의 삶과 죽음 사이를 가르는 고뇌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제5장 경계가 허물어지는 밤. 윤서아의 이야기는 내게 너무나 낯선 세상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의 꿈과 동생의 죽음, 부모님의 이혼, 아버지의 자살,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연인의 비극적인 죽음까지 3번의 상실이 한 사람의 삶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이 자신 때문이라는 지독한 낙인까지. 위스키 잔을 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의 고통은 너무나 선명해서 마치 내 살을 찢는 듯 아려왔다. 내가 이 모든 연속된 죽음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죽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히지 않고 내 귓속을 파고들었다.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 눈물은 그녀의 긴 세월이 감당해온 고통의 증거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그녀의 거대한 슬픔 앞에서는 부질없이 느껴졌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이 그녀의 고통 속으로 잠기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초롱불 아래에 희미하게 빛나는 그녀의 얼굴은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 조각 같았다. 저렇게 연약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어떻게 그 모든 비극을 견뎌왔을까? 혼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어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내 목소리는 그녀의 것만큼이나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질문에 작은 웃음을 흘렸다. 그 웃음은 세상 모든 슬픔을 담은 듯 허무하고 서글펐다. 감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저 부서지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버텨왔을 뿐이에요. 마치 나를 파괴하는 운명과 싸우는 투사처럼.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 칼은 부러졌고 방패는 찢어졌어요. 남은 건 그저 무릎 꿇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죠. 그녀는 술잔을 들어 남은 위스키를 한 번에 털어 넣었다. 그 행동은 나약함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자의 단호함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잔에 다시 위스키를 채워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잔을 받아들었다. 당신은 정말 내가 당신을 죽여주기를 바라는 건가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물었다.
이 질문은 나의 꿈에서 시작된 현실의 미스터리이자 이제는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었다. 그녀는 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깊은 눈동자 속에는 절망과 함께 간절한 호소가 뒤섞여 있었다. 네, 당신이라면 가능할 거라고 믿었어요. 나의 가장 어둡고 추악한 꿈속에 나타나 나를 멈추려 했던 당신. 그리고 내 손에서 이 탄환을 받아든 당신. 이것은 운명이 나에게 준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내 손으로 나를 죽이는 것보다는 당신이 나의 마지막을 끝내주는 게 훨씬 덜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녀의 말은 마치 신성한 의식을 부탁하는 간절한 기도처럼 들렸다. 나를 통해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들고 싶다는 처절한 소망. 나는 그녀의 말 속에서 깊이를 알 수 없는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보았다. 위스키 한 잔, 또 한 잔.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 술은 나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서서히 흐트러뜨렸다. 그녀의 비극적인 사연, 그녀의 순수한 절망, 이 모든 것이 알코올과 뒤섞여 나의 마음속에 스며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의 고통은 어느새 나의 고통이 되어 있었다. 난 믿을 수 없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통받아야 한다는 게. 내가 울컥하는 마음에 내뱉었다. 그녀는 나의 진심에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떤 희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당신은 나를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안도감 같았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그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뿐이죠. 그녀는 다시 술잔을 들었고 나는 그녀의 텅 빈 잔에 위스키를 채워주었다.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카페 안은 우리 둘만이 남아 있었다. 잔잔하게 흐르던 재즈 음악마저 멈추고 스피커에서는 노이즈 섞인 정적이 흘렀다. 카페 주인은 우리에게 눈짓으로 마감 시간을 알렸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위스키의 알코올 기운이 몸을 나른하게 만들었다. 밤의 바닷바람은 아까보다 더 매섭게 불어왔다. 취기가 오르자 추위가 더 강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몸을 움츠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내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잡으며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대신 그녀는 내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쌌다. 차가운 그녀의 손이 나의 온기로 서서히 녹아들었다. 고마워요. 도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위스키처럼 달콤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었다. 춥지 않아요? 조금 추워요. 그녀는 작게 웅얼거렸다. 나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서점으로 향했다. 파도 소리는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 속삭이듯 들려왔고 멀리 바다 위를 표류하는 어선들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서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책 냄새와 그녀의 체향이 뒤섞인 아늑한 공기가 우리를 감쌌다. 서늘했던 바깥과는 달리 서점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따뜻했다. 그녀는 내게 건네줬던 열쇠로 문을 잠갔다. 철컥 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술 기운 탓인지 혹은 그녀의 이야기 탓인지 내 머리는 몽롱했고 심장은 이상하게 뛰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동안 그녀에게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감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서서 나를 바라봤다. 초롱불 하나만 켜진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연처럼 빛났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빛 속에서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 절망, 체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나를 향한 간절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의 눈빛 속에는 혼란, 연민, 끌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멈출 수 없을 것 같은 숙명적인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위스키가 얼어붙은 그녀의 감정을 녹인 걸까? 아니면 이 깊은 밤이 품고 있는 마법 같은 힘이었을까? 그녀는 한 발짝 아주 느리게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나의 목에 손을 두르고 아주 조심스럽게 내게 입술을 가져왔다. 처음 느껴보는 낯선 촉감, 위스키 향이 섞인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내 온몸의 신경이 깨어났다. 마치 얼어붙어 있던 감각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의 입술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외로움이 뒤섞인 뜨거운 온기가 담겨 있었다. 나는 홀린 듯 그녀의 허리를 감쌌다. 부드럽고 가는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겼다. 깊고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아릿한 세상 모든 고통을 담은 듯한 키스였다. 그 키스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극, 그리고 나를 향한 간절한 호소가 응축된 마지막 절규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의 고통을 잠재우고 싶었고, 그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싶었다. 술 기운 탓인지 나의 이성은 더 이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저 본능적으로 이 불쌍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안아주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키스는 점점 더 깊어졌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녹이듯 서로의 외로움을 지우려는 듯 격렬하게 얽혔다. 그녀의 가는 손가락이 나의 머리카락을 파고들었다. 나는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 밤의 끝이 어디인지, 내일이 오기는 할지, 그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 순간, 그녀의 품 안에서 나 역시 위안을 얻고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품에 안긴 채 서점 한켠에 놓인 작은 침대로 향했다. 낡은 서점에서 풍기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우리를 감쌌다. 침대에 눕자 서로의 숨결이 어둠 속에서 하나로 뒤섞였다. 그녀는 내 품에 파고들었다. 가는 팔이 나의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밖에서는 밤새도록 파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우리 둘만이 남아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어둡고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줄기 빛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밤이었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나의 품에 안긴 그녀에게서 희미한 안도감이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칼에 입을 맞추었다. 부드러운 머리칼 속에서 위스키 향이 섞인 그녀의 체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가 지금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잠재우는 존재가 되었다. 마치 꿈속을 유영하듯 몽롱하고 아득한 채로 밤은 깊어졌다. 내일 아침, 우리는 어떤 감정으로 깨어나게 될까? 이 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기묘하고도 운명적인 밤은 우리의 모든 경계를 허물어버렸다. 2부에서 이어집니다.